김태현의 정치쇼. 저희가 주제를 한국 정치인들의 역술사랑 이렇게 뽑았거든요. 일단 이번에 나왔던 그 윤 전 총장 임금왕자 논란은 캠프 공식 해명은 역술 아니다, 무소가 아니다, 지인 동네 저 지지 할머니가 써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뭐 윤 전 총장 임금왕자가 역술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항상 새해 되면은 막 잠룡들의 새해 운세 뭐 이런 거 언론사에 기사 쓰고, 뭐 얼마 전에 관상 기사도 나온 것 같고, 예전에 보니까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어떤 대선 때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그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여야 잠룡들이 뭐 부모님 묘를 어디를 이장했네 뭐 그런 기사들도 있고 있는데, 봤는데 두 분 정치 꼭 월요 보셨으니까 아는 거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역시 하나만 얘기하기는 참 너무 네.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월간 역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역학. 네, 역학인들이 만든 건데 네. 거기 보면 뭐 대선 후보들의 사주도 다 풀어놓고 어디가 좋다라는 거 다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급들은 네. 조부모의 묘지는 거의 다 100% 이장을 해요. 그래서 좋은 데로 이장을 하고, 네. 제가 모셨던 어떤 분은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한 5분 모셨으니까. 그렇게 불을 그분이, 타는구나. 네. 한라산, 네. 지리산, 네. 백두산 네. 여기서 제를 지내야 된대. 네. 대통령이 되려면. 한라산, 지리산, 백두산. 네. 그 세 군데서 다 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 됐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덜한데요. 네. 제가 한라산 백두산 하니까 생각나요. 옛날에 태산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태국 태산. 중국. 천자가 되려면 태산이 태산의 높다는데 기운을 여기? 받다 해가지고 진짜 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네. 구룡 막 이럴 때는 네. 태산 가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교류가 돼가지고 여행 자유화 풀리고 할 때는 태산 많이 갔었거든요. 네. 히말라야가 아닌 게 다행이네. 태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낸다. 이게 또 한국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종교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되게 덜한 편이잖아요. 사실은 공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나 대선 주자들 보면은 뭐 집사 아닌 사람 거의 찾기 어렵죠. 네. 장로 정도는 진짜 오래 다닌 분이고 네. 보통 지역구에서 교회 뭐 성당 많이 가잖아요. 교회 성당 절 다 다니지. 뭐. 법명도 있고 세례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해가지고 이장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뭐 더 과거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총선 날짜, 대선 날짜 같은 거를 사실상 이제 뭐 네.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을 던 시절에. 그러니까 또 그럼 청와대에서 누구 시키냐? 중앙정보부에다가 시키는데, 중앙정보부에 판단기획국이라고 있는데 판단기획국. 박정희 시대까지 갔죠. 그렇죠. 판단기획국에서 이제 날짜를 어디서 받아오느냐? 점집 가가지고 받아오는 거죠. 딸랑딸랑딸랑딸랑. 근데 이제 5월 7일이야 이러면. 윤석열 후보가 뭐 네. 이게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네. 어쨌든 캠프에 있는 대변인 분들이 첫 해명을 맞아요.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명을 한 부분과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게 해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건이 확대됐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수능 볼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 교문에다가 엿 붙이고 떡 붙이고 뭐 그런 미역국 것이다. 안 먹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고개가 약간 끄덕여지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 이게 부적이면 손바닥에 썼겠냐. 네. 네. 뭐 이게 잘 되라고 누가 해주신 건데 뭐 불편하게 애들을 죄송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네. 뭐 이걸 뭐 손가락만 씻고 손바닥은 뭐 안 씻니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때문에. 약간 예능처럼 그냥 툭 치고 아이고 뭐 시험 잘 보라고 엿붙인 것처럼 그냥 뭐 좋다고 했어요. 안 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았다. 가볍게 터치 가볍게. 딱 하고. 근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았다. 그래서 일이 커진 이런 취지신 거예요, 두 분 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얘기 한번 좀 짚어볼게요. 나온 김에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뭐 지금 요번에 뭐 인거망자 논란도 그렇고 며칠 전에 있었던 위장당원 논란도 그렇고 자꾸 약간 잡음들이 좀 새어 나오잖아요. 캠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거 있어요? 아니면은 후보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건 이제 뭐
분리시켜서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캠프와 후보의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1위 후보니까 캠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보면은 비서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부자 들어가는 사람 한 명씩 꼭 경기도 성남 출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비서실 부실장, 총괄 본부장은 의원이고 두 본부장은 그렇죠. 상황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의중을 제일 잘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으면 야 이거 후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 그럼 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통로. 그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물론 윤석열 후보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럴 수 저는 있겠다. 두 가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캠프의 경험 있는 선거에 경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보팀 대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런 후보와 직접 관련된 리스크 사건이 터지면 예. 첫 해명, 첫 일성이 잘 나가야 돼요. 사실 정확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변인들이 뭐 몇 명이 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 다른 일사불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추측하기에는 모여서 그 공보단 대변인들이 모여서 자, 이 사건 우리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 후보한테도 전화해서 이거 뭔 일이 있었어요라고 정확히 사실 파악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명을 하자라고 딱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마비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도 이제 그런 식이었었어요. 아침에 이제 Q&A를 작성을 해가지고 네. 공부에서 전파를 하는 거죠. 내부에서 상황실에서. 그리고 또 이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 후보하고 뭐 대변인들 다 전화도 쉽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 또 내부에서 그걸 이제 물어봐가지고 전파를 하고 그런 거였죠. 알겠습니다. 야권 소식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여당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재명 캠프죠. 이재명 지사 캠프. 대장동 얘기인데 대장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경선에서 지지율은 강고한 거잖아요. 네. 뭐 이대로 가면은 뭐 거의 결선 투표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지층들이 들어오는 경선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본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스윙부터라고 불리는 중도층 표심일 텐데 네. 어떨까요? 이게 대장동 의혹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좀 어제 이낙연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대장동이 될까요? 현재 나온 것만으로도 본선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받고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녹취록이 가장 큰 스모킹 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육성이 나오잖아요.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과 논의했던 육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다. 각 언론사에 또 제보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밝혀지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막대한 돈을 민간에게 민간이 돈을 벌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그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텐데 이거는 밝혀지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유동규라는 측근이 저런 식의 행동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뭐 탐사 보도나 수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네. 뭐 돈이 뭐 어떻게 해.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프레임의 영역이 있는 건데 저는 좀 후자 쪽에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재명 후보의 큰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이게 또 이제 되게 먹혔고, 근데 네. 이 합니다 신화에 큰 타격이 갔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모르는 거야? 알았으면은 뭐 짜고 한 거 아니야? 몰랐으면은 그럼 뭐 아랫사람들이 그냥 뭐 알아서 뚝딱뚝딱 하게 했단 말이냐. 그게 합니다였단 말이냐라는 그 타격이 가는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번 대선이 사실 다른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영 싸움이면은 상대 진영을 축소시키고 우리 진영을 확대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에는 뭐 진중권
권경의 전 변호사 같이 원래 진보적인 인물들도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감과 반감 때문에 그 진영이 확대되는 거라고 본다면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도 크게 봐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자 저기 너무 문제 아니야? 저쪽을 뺀 나머지 꼭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도 우리 진보 진영들은 다 뭉쳐야 돼. 앞으로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건데 이 대장동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민주당을 넘어서는 범민주당 진영 뭐 이런 거를 이제 세우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 이 이슈 때문에. 정말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나는 유능한 행정가예요. 그래서 대통령 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환상이 좀 깨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전 대표가 얘기했던 이대로 가면 대장동 대통령이라는 말이 현재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사의 영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수사는 이런 정치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공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이니까 내 지지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5천억을 환수를 해가지고 뭐 되게 잘한 거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약간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이거는 내가 잘한 거다. 약간 뭐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지층을 상대로는 좀 돼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은 지금 왜 저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소리 하십니까?라고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본선에서도 그런 논리가 통할 거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쪽은 여기에 대한 뭔가 논리를 완계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궁금한 게 대부분 이제 대선에서 이런 막 큰 게이트나 의혹 터지면 후보는 말을 좀 줄이고 캠프에서 뭐 대변인들이나 의원들 나가서 막 적극 방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대장동 문제는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된 것 같은데 두 그건 왜 가지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죠. 전략적으로?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것 때문에 성남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스토리 같은 경우를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바로 반박할 수 있을 네. 정도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대변인단이나 아니면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이것이 참 나쁜 포인트인데 본인은 1,800억 정도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나쁜 짓이 공공택지 개발을 팔았어요. 그래서 민간이 그거를 사가지고 다시 민간에서 개발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보장을 해줬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본주택. 그것과는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성남시장 때 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격당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땅 가져갔다는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 하천대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첫 번째 반응이 나왔어요.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게 진짜 그냥 원론적으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공방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개발 그리고 이게 저는 화천대 맨 처음 언론 인터뷰 나왔던 게 이쪽 사람이 뭐 문재인 정부한테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참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안 좋겠죠. 왜 우리를 뭐 끌고 들어가냐 이런 부분까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공방의 방향이 아니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값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뭐 이낙연 총리가 이걸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편치 않음도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한테 왜 고맙다고 그랬어요? 땅가격이 많이 땅값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수익 많이 났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기쁜 것 같은데, 그럼. 인터뷰에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장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그냥 원론적으로 저는 또는 약간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집권당의 1등 후보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가하는 게 하여튼 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것을 뭐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곤 실장한테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 보니까 이 대장동 의원 관련해서 우습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다. 뭐 이러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이 좀 있으셨는데 어떤 네, 얘기죠? 그건 뭐 지금 보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지금 뭐 언론사 부국장이 여기 이제 제일 주연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이제 뭐 지상파 방송의 차장급 기자 뭐 지금 퇴직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뭐 어디 이제 스타벅스맨. 뭐 아니 그분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남편 남욱 변호사의 아, 부인도 뭐 네. 이제 실명으로 자기 실명으로 네. 이하로 이름 올렸다라고 퇴직금 안 하는데 받고. 예. 제 사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언론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에서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각 사마다 사실은 겸직 금지 조항 같은 게 다 있을 것이고 한데 왜 저는 이런 데 대한 이제 자성 네. 비판이 없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관련해 한마디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제일 저 개인적으로 실망한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이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그런 의혹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대법관 그만두고 화천대유 고문 가가지고 뭐 1억 1,500만 원씩 받고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행동이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대. 그게 좀 왜 그렇죠. 그럴까? 그거 제가 말한 거하고 약간 맥락이 비슷한 거죠. 예. 3442님, 장성철님 항상 봐도 조정석 배우와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커피를 거부하시는 문자다 이건. 한 10개 보내드리세요. 사주 정말 잘 보는 곳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3442님께. 아니 3442님한테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따로 그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장 잘 보는데. 소장이 장 교수가 잘 보는 데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숟가락도 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